연설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여야가 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헌정사상 추경 관련으로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한 건 처음이라고 하죠. 자, 이에 대한 야당 측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의원입니다. 김종석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 들으셨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우선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취임 후에 이렇게 추가 경정 예산을 와서 직접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죠. 예. 그리고 내용도 보면 상당히 진솔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네네. 예, 문제 의식은 사실은 저희 한국당도 굉장히 공유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격차를 줄이고 경기를 활성화해야 된다든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문제 의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예. 그 자세한 내용, 특히 추가 경정 예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추경안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추가 경정 예산 그 국가재정법에 보면 법적 요건이 있는데, 예, 지금 여당에서는 뭐 대량 실업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대량 실업의 가능성이라든가 현실화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고 저희가 보기에, 네. 그리고 또 경기도 어느 정도 지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상황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지에는 동감을 하더라도, 예.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제출된 예산안과는 도저히 목적도 수단도 적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고 정하고 싶다면 다시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이제 네네. 같은 주장을 하던 다른 야당들,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여당하고 합의를 봤단 말이죠. 자, 그럼 이런 네. 다른 야당들의 이런 합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죠. 특히 네. 원래 그 예결위 간사들끼리 오늘 오후에 네. 대통령 연설 들은 후에 만나서 대통령 연설을 듣고 한번 해보자 하기로 해놓고 예. 오전에 대통령 오기 전에 그냥 저희 한국당만 빼놓고 네. 이렇게 합의하는 거는 예.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두 야당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그 이유 내지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글쎄,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을 하신 걸로 봅니다. 그 반나절을 못 기다리고 네. 이렇게 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지 예.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관련 뉴스를 보면은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네. 차후부터는 국가재정법을 준수한다 이렇게 여당에 또 약속을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거 뭐 자유한국당 이걸 좀 받아들일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니 그러면 그 국가재정법을 개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차라리 네. 그럼 개정안부터 갖고 오든가.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그 법에 아주 명문화돼 있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어느 국민이나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추가 경정 예산 지금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요. 근데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보면은 이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면, 네. 그러니까 국가 재난 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대목도 나오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그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 법에는 보면 무슨 뭐 남북 관계 긴급한 적이라든가 네. 재작년에 그 메르스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때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어쨌든 뭐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뭐 표현은 과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의식은 저희 한국당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정책 수단이나 정책 방향이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되어 있고 네.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 같아서 지금 저희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방법론의 문제가 더 크다면 차라리 심사에 같이 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지시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입장이 예. 지금 제출된 안 자체로는 법적 요건에도 맞지도 않지만 네. 오히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다시 제출하거나 네.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니요. 제가 좀 다시 지금 한번 제출된 예산안 가지고는 저희는 심의에 응할 입장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다른 두 야당이 그 추경안 심사에 착수를 해도 자유한국당 끝까지 보이콧 이렇게 그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심사에 참여하려면 예. 지금 제출된 안을 대폭 수정하고 네. 저희가 제기한 문제가 뭐 수용한다는 어느 정도의 정무적인 정치적인 그 합의 내지는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한 예. 지금 제출된 안은 도저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틀어갖고 정책적인 측면이나 법률적 요건을 떠나서 정치적인 측면인데요. 네네. 지금 사실 뭐 많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한 게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만들고 또 이 그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라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일단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도 100%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추경안 심사에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으면 정책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저희는 오히려 네. 바로 그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회복하는 예. 진짜 의미 있는 예산안,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면 예.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나라 경제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추경안을 다시 짜서 다시 제출하면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접근법 말고요. 지금 네네. 정부가 짜놓은 추경 이제 항목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한국당 이게 꼭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넣자 이런 식으로 절충할 여지 이것도 없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예산 주무장관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지 이제 이틀 됐나요? 예예. 그렇죠. 그리고 경제 수석도 없죠. 일자리 수석 비서관도 아직 임명 안 했죠. 예. 근데 어떻게 어디서 어느 하늘 아래서 예산안을 짜서 11조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왔는지 저희는 우선 그 배경부터가 이게 졸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국정이라는 게 예. 1조도 아니고 11조를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경제부총리 새로 취임했고 그리고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도 임명하고 네. 공식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내용을 보면은요 그냥 선거 때 그냥 일종의 파퓰리즘으로 그냥 공약 내용을 다 주워 담은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예결위에서 이제 다뤄질 사안이고요. 네. 자, 의원님께서 또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보고서 채택이 오늘 또 무산이 됐어요. 좀 이 점을 여쭤볼게요. 이게 네. 정무위에 소속돼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개개인의 의견도 그러니까 똑같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부의 의지가 지금 관철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정당 차원에서 예.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당 지도부는 아무래도 정무위에서 직접 청문회에 임했던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시겠죠. 예예.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정무위원들이 6분인데 네네. 위원장은 빼들어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좀 부적격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부적격이라는 것을 명기하는 인사청문회 보고서라면 저희가 동의하지만 네.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적격 보고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고 네. 따라서 보고서 채택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채택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자꾸 적격자라고 주장하면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 위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협치랄까? 네. 이런 것은 애로가 있을 거고요. 네. 또 정작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자격으로 정무위원들 야당과 관련할 때 네네. 여러 가지로 아마 업무 수행에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간에 뭔가 시작하려면 네. 서로 신뢰가 쌓이고 좋은 관계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로 하면 글쎄요. 국정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이었습니다. 네, 김종석 의원과의 인터뷰 말미에서 이야기 나왔던 바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문제 더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말미에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인사 문제에 협조해 줄 것을 야당한테 간곡히 호소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회 모습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청문위원이시기도 하던데요. 의원님, 지금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채택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난항입니다.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 또 부적격하다는 보는 의견이죠. 야 3당이 좀 각기 다른
조금 다른 나이죠. 예. 근거에서. 그래서 뭐 채택이 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렵다. 자, 오늘이 근데 그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마지막 날이잖아요, 시한. 네, 근데 그 시한이 예. 지나도 며칠 지나도 뭐 채택을 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오늘 지나서라도 어떻게 좀 극적으로 이게 경과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 아예 없는 겁니까? 저는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 개인 견해는 어떠세요? 어떤 게 문제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김희수 재판관을 임명한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헌법재판관은 우리 헌법에 의하면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 규정이 사실은 잘못 만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쭉 관행적으로 새 인물을 재판관 겸 소장으로 임기 6년 이렇게 쭉 왔죠. 이강국 소장까지.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이동우 씨를 하다가 이제 안 되는 바람에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박한철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을 임명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박한철 전 소장은 그래서 임기가 거의 4년이 남아 있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도상의 문제점은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새 사람을 6년 임기의 재판관 겸 소장으로 임명하는 게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한철 전 소장의 케이스도 있다면 또 어떤 그 상황 이런 것들을 봐서 그냥 또 그 절차 자체를 인정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근데 그것도 경우가 다른 것이죠. 왜냐 그러면요. 일단에 자녀 임기가 15개월밖에 안 남았고 과연 15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은 소장으로 꼭 임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김희수 재판관은 국회가 추천을 한 국회목위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정을 해서 김희수 재판관이 소장으로 동의를 받게 되면은 이제 한석이 비지 않습니까요? 그것을 이제 대통령 지명 몫으로 볼지 아니면은 김희수 재판관이 소장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또 김희수 재판관 후임 몫을 뽑아야 되는 데 대해서는 이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참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임명이. 아무튼 그것도 이렇게 해온 게 해온들 좋은 관념을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내년 9월 달에 후임 재판소장을 임명하는데 그것도 기존 재판관 중에 임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임기가 20개월 그밖에 안 될 겁니다. 자녀 임기. 이렇게 되면은 재판관들이 혹여나 소장이 되고 싶어 해서 판결을 청와대 코드로 마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제 헌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인준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 안 해도 국회의장 권한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체 표결에 회부할 수가 있죠. 네, 그런 경우에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예를 들면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권이 계속 임명을 강행해버리고 국회와 특히 이제 지금 야권과 정부가 이제 강대강 대결 모드로 가게 되면은 김희수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그 표결에 야3당이 국회에 안 들어가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그냥 동조해서 안 들어가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좀 지나치지만은 가서 표결을 하는 경우에도 국회 의석구조 보면은
부결될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직권상정을 못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이제 의장님의 판단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부결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의원님은 인터뷰 요청을 드렸던 또 하나의 이유가 사실 이제 법학자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그 단어가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뭐냐면 공수가 그 위치가 교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청문 기준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여야가 그 말이 많은데 이 어차피 이게 지금 평행선으로 가고 있고 쳇바퀴 돌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좀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요청드리기도 했는데. 데요. 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TF를 꾸려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원칙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게 한 6월 말쯤 나온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번 조각 단계에서는 그냥 그 조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주고 다음 개각 때부터 그렇게 마련한 적용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좀 우스운 얘기죠. 솔직히 지금 민주당이 야당할 때 얼마나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들이댔습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뭐 지금 오히려 야당의 공세가 그렇게 날카롭다고 좀 보기가 좀 어렵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야당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야당 훈련이 안 돼 있다. 야당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뭐 그냥 헛바퀴질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 언론에 난 거 가지고도 얘기하는 거지. 그건 얘기가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정권을 잡았는데 이 정도 사람밖에 못 낸다 그러면 나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문재인 캠프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나는 그건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제도 개선책으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내놓았던 방안, 물론 이게 좀 그 이전에도 좀 나왔었던 건데요. 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으로 나누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자 이런 안,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까? 그거는 뭐 좀 이번은 원래대로 하고 한 몇 년 후부터 합의가 되면 그때부터 그렇게 하든가 하는데 사실 그것도 무서운 겁니다. 왜냐 그러면요. 국회라는 게 법원 같아서 어차피 다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공개되는데 비밀 없어요. 비공개로 해도 다 공개되게 됩니다. 비공개해도 다 공개됩니다. 의원들이 다 갖다 불죠.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안경환 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이 인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안경환 그 교수하고서는 그 74년, 5년 그때부터 좀 아는 사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저는 뭐 그 안경환 교수가 이제 법무장관이 되면은 좀 검찰 개혁을 그야말로 저 정파를 떠나서 그렇게 잘 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네요. 저는 무엇보다도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총장을 해서는 이런 지휘체계를 냈고 법무부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옛날에 독일이나 일본 같은 천황과 그 제왕이 있고 황제가 있고 의원내각제 같은 게 있을 때 그 전통 아닙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과연 법무장관, 검찰총장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미국 없지 않습니까? 난 그런 걸 포함해서 좀 원점에서 좀 안경환 교수가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려야 한다고 봅니다. 뭐 단순하게 뭐 수사권 분리 이런 것 떠나서 그런 걸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다시 한번 토론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다시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대통령 연설을 듣고 한번 해보자 하기로 해놓고 오전에 대통령 오기 전에 그냥 저희 한국당만 빼놓고 이렇게 합의하는 거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두 야당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그 이유 내지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글쎄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을 하신 걸로 봅니다. 그 반나절을 못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관련 뉴스를 보면은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차후부터는 국가재정법을 준수한다 이렇게 여당에 또 약속을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거 뭐 자유한국당 이걸 좀 받아들일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니 그러면 그 국가재정법을 개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개정안부터 갖고 오든가.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그 법에 아주 명문화돼 있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어느 국민이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추가 경정 예산 지금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요. 근데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보면은 이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국가 재난 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대목도 나오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그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 법에는 보면 무슨 뭐 남북 관계 긴급한 적이라든가 재작년에 그 메르스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때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뭐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뭐 표현은 과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의식은 저희 한국당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정책 수단이나 정책 방향이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되어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 같아서 지금 저희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방법론의 문제가 더 크다면 차라리 심사에 같이 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지시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입장이 지금 제출된 안 자체로는 법적 요건에도 맞지도 않지만 오히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다시 제출하거나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니요. 제가 좀 다시 지금 제출된 예산안 가지고는 저희는 심의에 응할 입장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다른 두 야당이 그 추경안 심사에 착수를 해도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추경안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추가 경정 예산 그 국가재정법에 보면 법적 요건이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뭐 대량 실업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량 실업의 가능성이라든가 현실화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고 저희가 보기에 그리고 또 경기도 어느 정도 지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상황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지에는 동감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제출된 예산안과는 도저히 목적도 수단도 적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고 정하고 싶다면 다시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이제 같은 주장을 하던 다른 야당들,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여당하고 합의를 봤단 말이죠. 자, 그럼 이런 다른 야당들의 이런 합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죠. 특히 원래 그 예결위 간사들끼리 오늘 오후에 대통령 연설 들은 후에 만나서 연설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여야가 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헌정사상 추경 관련으로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한 건 처음이라고 하죠. 자, 이에 대한 야당 측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의원입니다. 김종석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 들으셨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취임 후에 이렇게 추가 경정 예산을 와서 직접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내용도 보면 상당히 진솔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문제 의식은 사실은 저희 한국당도 굉장히 공유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격차를 줄이고 경기를 활성화해야 된다든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문제 의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 특히 추가 경정 예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끝까지 보이콧 이렇게 그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심사에 참여하려면 지금 제출된 안을 대폭 수정하고 저희가 제기한 문제가 뭐 수용한다는 어느 정도의 정무적인 정치적인 그 합의 내지는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한 지금 제출된 안은 도저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틀어갖고 정책적인 측면이나 법률적 요건을 떠나서 정치적인 측면인데요. 네네. 지금 사실 뭐 많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한 게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만들고 또 이 그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라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일단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도 100%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추경안 심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정책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저희는 오히려 네. 바로 그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회복하는 예. 진짜 의미 있는 예산안,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면 예.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나라 경제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추경안을 다시 짜서 다시 제출하면